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저녁이었다. 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3층 휴게실 구석 낡은 책상 위에는 검은색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익명일기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2004에 2024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이 일기의 주인은 정수연. 올해로 응급실 간호사 20년 차를 맞은 48배 여성이었다. 28배 나이에 이곳에 첫 발을 디딘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동료들은 하나둘 소진되어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후배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났지만 정수연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왜 떠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단순하지만 확고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응급실은 병원의 최전선이었다. 생명이 가장 급박하게 오가는 곳이자 인간의 본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절규했다.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응급실 의료진이 있었다. 정수연은 그 2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잊히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글로 옮겨 적으면 조금은 무게를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슴에 쌓인 감정을 종이에 털어놓으면 다음 날 다시 웃으며 한자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기에는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가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중년 남성, 자살 시도로 운반된 청년, 독감이 폐렴으로 번진 노인,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의료진은 전력을 다해 생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어떤 날은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견디며 사망 선고를 해야 했다. 어떤 날은 너무 늦게 도착한 환자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정수연은 그런 날이면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쥐고 그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갔다. 슬픔, 분노, 좌절, 무력감. 때로는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고 때로는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다. 20년 동안 그녀가 마주한 환자는 수만 명이 넘었다. 그중 대부분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의 이야기는 일기장 곳곳에 별표를 쳐가며 기록되어 있었다. 응급실에서 말하는 영웅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아니었다. 화려한 배경도 거창한 직함도 없었다. 그저 극한의 순간에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정수연이 기록한 첫 번째 영웅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부상을 뒤로 한 채 딸을 먼저 살펴달라 외쳤던 아버지였다. 두 번째 영웅은 길에서 쓰러진 낯선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함께 병원까지 온 대학생이었다. 세 번째 영웅은 화재 현장에서 아내를 업고 나온 뒤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 했던 남편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다.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 정수연은 이런 순간들을 목격할 때마다 뭉클함을 느꼈다. 응급실은 분명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곳이기도 했다. 그 모순된 양면성이 그녀를 이곳에 붙들어 두는 이유였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응급실 복도에는 다시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수연은 일기장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자신의 20년 간호사 생활을 통틀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길 영웅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기장을 넘기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영웅의 이야기는 200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수연이 응급실 근무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 그녀는 30살, 아직 경험이 부족해 선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토요일 오후였다. 휴가철이라 교통사고가 잦았고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정수연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 2개를 급히 밀고 들어왔다. 한 들것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고, 다른 들것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실려 있었다. 둘 다 의식이 없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 피가 묻어 있었다. 고속도로 추돌 사고입니다. 아버지와 딸로 추정됩니다. 응급구조사의 외침과 함께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의사들이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아이의 활력증후를 재기 시작했다. 맥박이 약했다. 혈압도 떨어지고 있었다. 호흡은 불규칙했다. 위중한 상태였다. 옆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갈비뼈 골절에 내부 출혈 가능성까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했다. 그때였다.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천장을 향하다가 옆 침대의 딸에게로 향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제 딸. 힘겹게 입을 연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실함은 응급실 전체를 울렸다. 딸 먼저. 제발 딸부터. 담당 의사가 다가와 진정시키려 했다. 지금 2분 다 처치 중이십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으려고 애썼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갈비뼈 부상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안 됩니다. 제 딸이 먼저예요. 그의 손이 떨리며 공중을 헤맸다. 딸에게 닿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정수연은 그 손을 잡아주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제 목숨은 괜찮으니까. 딸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의식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술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딸 먼저, 제발 딸 먼저. 응급실 팀은 최선을 다했다. 의사 2팀이 동시에 투입되어 아버지와 딸을 각각 처치했다. 정수연은 딸의 곁에서 링거를 교체하고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고 활력증후를 모니터링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응급 처치가 계속되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담당 의사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둘 다요. 그 말에 응급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수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딸은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하는 순간 딸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충격을 흡수했다고 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딸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틀 후 딸이 먼저 깨어났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도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뜬 아버지의 첫 마디는 역시 우리 딸은 이었다.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눈을 감고 편히 잠들었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다. 첫 번째 영웅, 딸을 먼저 생각한 아버지라는 제목 아래 그날의 기억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부모를 봤지만 오늘처럼 부성애의 위대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자신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오직 딸의 안위만 걱정하던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아버지는 보름 만에 퇴원했다. 퇴원 전날 딸의 손을 잡고 정수연을 찾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딸이 그림 한 장을 건넸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와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연은 그 그림을 일기장 첫 페이지에 끼워두었다. 지금도 그 그림은 바래지 않은 채 일기장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날의 아버지는 정수연이 기록한 첫 번째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2009년 봄, 정수연은 응급실 경력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제법 능숙하게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후배 간호사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은 예측 불가능한 곳이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다. 그해 4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다. 정수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로커룸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벌컥 열리며 젊은 남성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사람 살려주세요. 그의 외침에 응급실 전체가 긴장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몸에는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 피도 없었고 다친 곳도 없어 보였다. 정수연이 다가가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젊은 남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저 아니고요. 밖에 할아버지가. 그의 손가락이 응급실 밖을 가리켰다. 정수연과 동료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자 응급실 입구 벤치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심정지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외침과 함께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다. 정수연은 재빨리 AED를 가져왔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응급 처치에 나섰다. 그 옆에서 젊은 남성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심근경색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응급 처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정수연은 그제야 젊은 남성에게 물을 수 있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가족분이신가요? 젊은 남성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길 가다가 쓰러지신 거 봤어요. 그럼 모르는 분이세요? 네, 처음 봤어요. 정수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낯선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젊은 남성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하철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누가 신고했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으로 검색해가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했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 가까이 가슴 압박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구급차가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모시고 왔어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 응급실이라길래 정수연이 물었다.
그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손을 보니 손바닥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서툰 자세로 오랜 시간 가슴 압박을 한 흔적이었다. 정수연은 소독약과 밴드를 가져와 그의 손을 치료해 주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 분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젊은 남성은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정수연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 중 상당수는 초기 대응이 늦어 상태가 악화된 경우였다. 주변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생명들이 많았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 가족이 찾으시면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젊은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할 일 한 거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응급실을 떠났다. 정수연이 이름이라도 물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복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나중에 노인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정수연은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지만 정작 그 젊은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두 번째 영웅, 낯선 일을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감사의 말도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하며 떠났다. 진정한 영웅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 노인은 일주일 후 퇴원했다. 가족들은 은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젊은 남성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정수연 역시 그의 얼굴은 기억했지만 다시 마주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았다. 낯선 일을 위해 주저없이 행동한 젊은이의 용기, 대가 없이 베푼 선행, 이름도 없이 사라진 영웅. 정수연은 그 이야기를 후배 간호사들에게 종종 들려주곤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2012년 겨울 정수연은 응급실 근무 8년 차를 맞이했다. 이제 그녀는 응급실의 중추였다.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복잡한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은 그녀를 놀라게 하는 일들로 가득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다. 눈이 내리는 금요일 저녁, 응급실은 평소보다 더 바빴다. 빙판길 교통사고, 낙상사고, 독감 환자들로 넘쳐났다. 정수연은 환자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처치를 하고 있었다. 밤 11시쯤 응급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등에 여성을 업고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남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우리 아내. 제발.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수연과 동료들이 급히 다가가 여성을 들것으로 옮겼다. 그 순간 남성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정수연이 재빨리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세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아내만, 제발 아내만. 하지만 그의 왼쪽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심한 열상이 보였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수연이 바지를 걷어올리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허벅지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출혈이 심각했다. 이거 당장 처치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가 외쳤지만
남성은 완강하게 거부했다. 안 됩니다. 제 아내 먼저요. 제발. 담당 의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한 팀은 여성을, 다른 팀은 남성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남성은 처치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아내의 곁으로 가려고 했다. 선생님, 지금 출혈이 심각합니다. 먼저 처치를 받으셔야 해요. 정수연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성의 눈에는 오직 아내만 보였다. 제가 업고 왔어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서.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었다. 이 부부는 아파트 5층에 살고 있었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던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어서 남성은 아내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미끄러져 다쳤지만 아내를 놓지 않고 병원까지 온 것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떨어질까봐 제가 받쳐서. 남성의 다리 상처는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것이었다. 아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완충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채로도 아내를 업고 병원까지 걸어왔다. 거리상 적어도 200~300m는 되었다. 구급차는요?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지만 남성은 대답할 여력이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직접 아내를 업고 달려온 것이었다. 겨울밤 눈길을 헤치며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아내를 놓지 않았다. 아내는 뇌출혈이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질환이었다. 남성의 신속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위험할 수 있었다. 응급수술 끝에 아내는 안정을 찾았다. 그 사이 남성도 처치를 받았다. 열상을 봉합하고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심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끝까지 아내의 수술실 앞을 지켰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남성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안도감과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정수연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자 남성은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의 손에는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내도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들은 25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온 평범한 부부였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세 번째 영웅 사랑의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했다.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자신의 고통을 뒤로한 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그 마음. 오늘 나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그 부부는 한 달 후 함께 퇴원했다. 퇴원 전날 남성이 정수연을 찾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손수 만든 손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수연은 그 편지를 일기장에 끼워두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남성의 모습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었다. 2015년 가을, 정수연은 응급실 경력 11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녀는 응급실의 산증인이었다. 수많은 생명의 순간을 목격했고 무수한 감정의 파고를 견뎌냈다. 응급실은 여전히 치열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그해 9월 어느 화창한 목요일 오후였다. 정수연은 낮 근무 중이었고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잠깐의 여유 시간,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형 화재 사고. 다수 부상자 발생. 응급실 대기 바랍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정수연과 동료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곧이어 구급차 여러 대가 연이어 도착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부상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소방관도 있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고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 정수연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소방관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김 대리, 괜찮아? 정수연이 귀를 기울였다. 소방관은 계속 같은 이름을 불렀다. 김 대리. 함께 출동했던 동료의 이름인 것 같았다. 정수연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방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김 대리. 어디 있어요? 그때 옆 침대로 또 다른 소방관이 실려왔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의식도 없었다. 응급실 팀이 총동원되어 처치에 나섰다. 첫 번째 소방관이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김 대리. 정수연과 동료 간호사가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지금 선생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소방관은 듣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나중에 다른 소방대원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화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소방관은 동료인 김 대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했다. 덕분에 김 대리는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떨어지는 잔해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김 대리를 업고 나왔어요. 자기 부상은 신경도 안 쓰고 소방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대원이 그의 헌신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자신의 안전보다 동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그 순간의 선택이 김 대리의 목숨을 구했다. 정수연은 소방관의 손을 잡아주었다. 김 대리님도 지금 치료 중이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소방관은 그제야 조금 진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침대 너머 동료를 향해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화상 통증도 잊은 채 오직 동료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긴 치료 끝에 안정을 찾았다. 김 대리가 먼저 의식을 회복했고 하루 뒤 첫 번째 소방관도 깨어났다. 두 사람은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회복 기간 내내 서로를 격려하며 지냈다. 정수연이 회진을 돌 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었다.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동료. 그 이상의 끈끈한 유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퇴원 전날 첫 번째 소방관이 정수연을 찾아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김 대리도 살았어요. 정수연이 말했다. 선생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동료를 구하셨잖아요. 소방관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거죠. 우린 동료니까요. 서로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수연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위급한 순간 본능적으로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이 소방관은 달랐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몸으로 위험을 막아냈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네 번째 영웅, 동료를 향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진정한 동료애란 무엇인가? 오늘 나는 그 답을 보았다.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웅의 본질이다. 두 소방관은 한 달 후 함께 퇴원했다. 퇴원 당일 소방서 동료들이 모두 모여 그들을 맞이했다. 박수와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수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금도 그 소방관들은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끔 건강검진차 병원을 찾을 때면 정수연에게 인사를 한다. 그때마다 정수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불길 속에서도 동료를 먼저 생각한 그 마음을. 그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었다. 2018년 봄, 정수연은 응급실 경력 14년 차를 맞이했다. 이제 40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응급실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신입 간호사들에게는 든든한 선배이자 스승이었고 환자들에게는 믿음직한 간호사였다. 하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그녀를 시험했다. 그해 4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였다. 정수연은 오후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날씨가 좋아 응급실도 비교적 한가했다. 봄볕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때 갑자기 응급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정수연이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전복. 다수의 어린이 부상자 발생. 응급실이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소아과 의사들이 대기했고 간호사들은 어린이용 응급 장비를 준비했다. 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산소 마스크와 링거를 챙겼다. 곧이어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실려왔다.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었다. 안전벨트와 카시트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달랐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이 피로 범벅이었다. 갈비뼈 골절에 다리도 부러진 상태였다. 응급구조사가 설명했다.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사고 순간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대요. 정수연과 의료진이 급히 처치에 들어갔다. 여성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정수연이 대답했다. 네, 모두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여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나중에 사고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다. 통학버스가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에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선생님은 재빨리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버스가 뒤집히는 순간 떨어지는 물건들과 유리 파편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킨 것이다. 아이들은 제품 안에 있어서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전부 막아주셨어요. 응급구조사의 말에 응급실에 있던 모든 이가 숙연해졌다. 선생님의 등과 팔, 다리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다. 모두 아이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었다. 정수연은 선생님의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며 물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순간에 선생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 아이들이에요. 당연한 거죠. 제 아이들. 혈연도 아닌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여기고 위험한 순간 몸을 던져 지켜낸 선생님. 정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선생님은 수술을 받았다. 갈비뼈 골절과 다리 골절. 그리고 여러 곳의 열상을 치료해야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선생님은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회복 기간 동안 아이들의 부모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감사의 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어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오히려 미안해했다. 더 잘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이들이 놀랐을 텐데. 자신이 부상을 입고도 아이들이 놀랐을까봐 걱정하는 선생님. 정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다. 이번 기간 동안 아이들도 찾아왔다.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기는 아이들. 선생님, 선생님. 외치며 우는 아이들. 선생님은 아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괜찮아. 선생님 괜찮아.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야. 그 모습을 본 정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응급실에서 14년을 일하며 수많은 장면을 봤지만 이 순간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드물었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5번째 영웅 아이들을 지킨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겼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진정한 교육자는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위험한 순간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 오늘 나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선생님은 2달 후 퇴원했다. 퇴원 당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모여 선생님을 맞이했다. 축하와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꽃다발이 전달되었다. 정수연은 병원 로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은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선생님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지금도 그 선생님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수연은 가끔 그 어린이집 앞을 지날 때면 멈춰 서서 바라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그리고 그 웃음을 지켜낸 영웅을 떠올린다. 2020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정수연은 응급실 근무 16년 차를 맞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팬데믹은 응급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보호 장비로 무장한 의료진, 격리 구역으로 나뉜 응급실, 끝없이 이어지는 환자들. 정수연과 동료들은 한계에 부딪혔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때로는 이틀을 연속으로 일해야 했다.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것은 숨이 막히고 답답했다. 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벗을 수 없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다. 환자들은 계속 밀려왔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노인, 고열에 시달리는 중년, 불안에 떠는 젊은이들. 응급실은 전쟁터가 되었다. 의료진은 병사가 되었다. 매일이 싸움이었고 매일이 시험이었다. 정수연은 그 와중에도 일기를 썼다. 너무 지쳐 펜을 들기조차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 다음 날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일기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다. 어떤 날은 환자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어떤 날은 회복한 환자의 미소에 힘을 얻었다. 어떤 날은 동료의 격려에 다시 일어섰다. 어떤 날은 가족들의 원망에 상처받았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들이었다. 격리 때문에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 창문 너머로만 가족을 볼 수 있는 환자들. 정수연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화상 통화를 연결해 주었다.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창밖에서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연은 환자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가족 대신 환자의 곁을 지켰다. 밤새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다. 환자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었다. 어떤 환자는 회복했고 어떤 환자는 떠났다. 정수연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 응급실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동료들도 하나둘 지쳐갔다. 어떤 이는 번아웃으로 휴직했고 어떤 이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정수연도 수없이 흔들렸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자문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일어났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필요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흔들리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확신 때문이었다.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어 가던 2021년 가을, 정수연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다. 그동안의 고생을 치하하는 자리였다.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오랜만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우리 정말 대단해요. 막내 간호사가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웠다. 정수연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응급실에는 특별한 영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 밤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응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직원,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구급대원. 우리 모두가 이름 없는 영웅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기록해온 5명의 영웅도 특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라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위급한 순간에도 옳은 선택을 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영웅의 본질이라고. 응급실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 의료진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여전했다. 하지만 정수연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신,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아직 자신이 기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웅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 영웅은 곧 만나게 될 것이었다. 응급실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길 사람을. 2024년 가을, 정수연은 응급실 경력 20년을 맞이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만났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다. 응급실은 여전히 고되고 힘든 곳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정수연은 야간 근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응급실도 조금은 한가해졌다. 낮에 몰렸던 환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저녁 시간대는 비교적 조용했다. 정수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후배 간호사가 약품을 점검하고 있었고 레지던트는 환자 기록을 입력하고 있었다. 평범한 응급실의 저녁 풍경이었다. 밤 10시쯤 응급실 문이 열렸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혼자였다. 보호자도 없었고 휠체어나 지팡이도 없었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정수연이 다가갔다.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머니가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가 좀 답답하고 아파요. 흉통, 심장 관련 증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정수연은 즉시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활력 징후를 재고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를 준비했다. 담당 의사가 와서 할머니를 진찰했다.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의연했다. 정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그래도 연락은 드려야죠. 혹시 전화번호 괜찮아요. 애들 걱정시키기 싫어요.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생각해 볼게요. 정수연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에서 깊은 의지를 느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혼자 감당하겠다는 결심. 정수연은 그런 노인들을 많이 봐왔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연은 할머니 곁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 많이 아프세요? 정수연이 물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법이죠 뭐. 괜찮아요. 그 미소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겪었을 고난과 고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강인함. 정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다. 고맙네요. 간호사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응급실은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밤 11시를 넘기면서 환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통사고, 급성 복통, 고열, 응급실의 전형적인 밤 풍경이었다. 정수연은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틈틈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다른 환자들의 소란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정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협심증 의심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일단 약물 치료 시작하고 내일 아침 심장내과 협진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연이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해야겠네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정수연이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내일 아침에 할게요. 지금은 시차 때문에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정수연은 할머니를 입원 병동으로 옮기는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 30대 남성, 의식 혼미, 다발성 외상. 응급실이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총동원되었다. 정수연도 할머니를 잠시 두고 응급 환자 쪽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심각했다. 환자는 대량 출혈 상태였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수술실은 다른 응급수술로 사용 중이었다. 응급실에서 최대한 상태를 안정시켜야 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처치를 하는 동안 정수연은 문득 할머니가 떠올랐다. 아직 입원 병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 계실 것이다. 정수연은 잠깐 틈을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죄송해요. 응급 환자가 와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 사람이 더 급하죠. 천천히 하세요. 정수연은 다시 응급 환자에게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응급 처치가 계속되었다.
정수연은 다시 할머니를 확인하러 갈 틈도 없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응급실에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다. 이번에는 심정지 환자였다. 심폐소생술이 즉시 시작되었다. 응급실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다. 정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밤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다. 교통사고 환자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고 심정지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두 환자 사이를 오가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정수연도 그중 한 명이었다. 새벽 1시 30분 심정지 환자가 가까스로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다. 문제는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담당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중환자실 병상이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죠? 교통사고 환자와 심정지 환자, 둘 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병상은 하나. 누군가는 기다려야 했다. 의료진이 긴급 회의를 했다. 환자의 상태, 예후, 치료 후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결론은 심정지 환자를 먼저 중환자실로 보내기로 했다. 방금 자발 순환을 회복한 상태라 더 긴급했다. 교통사고 환자는 응급실에서 좀 더 안정화시킨 후 다음 병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결정이 내려지고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수연은 심정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준비를 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할머니였다.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수연이 급히 다가갔다. 어머님, 왜 일어나셨어요? 누워 계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잠깐만. 할머니의 시선이 교통사고 환자를 향했다. 30대 젊은 남성.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안정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저 사람, 많이 위험해 보이네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정수연이 대답했다. 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담당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제가 양보할게요. 네, 의사가 되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상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먼저 주세요. 저는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정수연은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이번 치료가 필요하세요. 협심증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정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 젊잖아요. 가족도 있을 거고 살아야 할 날이 많을 거예요. 담당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분 다 치료가 필요하세요. 알아요. 하지만 병상이 하나뿐이라면서요. 그럼 더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는 게 맞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정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괜찮아요. 간호사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의료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의학적으로는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상은 하나뿐이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사람 먼저 보내주세요. 제발, 마지막 제발이라는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자신의 치료를 양보하면서도 제발이라고 말하는 할머니. 정수연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교통사고 환자가 먼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다. 정수연이 옆에 앉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할머니가 정수연의 손을 토닥였다. 고마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 누군가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인 것 같아요. 정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할머니의 침대 주변만은 고요했다. 새벽 3시쯤 다른 병원에서 중환자실 병상 하나를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다. 할머니도 이제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수연이 할머니를 입원 병동으로 옮기는 준비를 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 당한 그 청년? 중환자실에서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야. 정수연은 할머니를 입원 병동까지 직접 모셨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할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잠이 든 것 같았다. 정수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먹먹했다. 응급실로 돌아가는 길, 정수연은 멈춰 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0년 응급실 생활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가슴 깊이 울림을 느낀 적은 없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더 젊은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할머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양보한 그 마음. 정수연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수연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 할머니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고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침대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딸인 듯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응급실에서 뵀던 간호사예요. 할머니가 정수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미소 지었다. 아, 그때 그 간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옆에 앉아있던 딸이 일어서며 정수연에게 깊이 인사했다.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서 바로 오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정말 잘 견디셨어요. 정수연이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약도 먹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낫네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호사님,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젯밤에 중환자실 양보하셨다고. 정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남 먼저 생각하시고 당신은 뒤로 미루시고 제가 어릴 때도 그러셨어요. 당신 옷은 안 사시면서 제 옷만 사주시고
당신 밥은 거르시면서 저만 챙기시고. 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는 그게 좋았어.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정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목이 메었다. 할머니의 양보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어머님, 제가 오늘 퇴근하는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간호사님이 더 쉬셔야죠. 밤새 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에요. 가서 푹 쉬세요.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정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간신히 참으며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정수연은 생각했다. 2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영웅을 만났다. 딸을 살린 아버지, 낯선 일을 구한 청년, 아내를 지킨 남편, 동료를 구한 소방관, 아이들을 지킨 선생님,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할머니의 영웅적 행동은 극적이지 않았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도, 목숨을 건 구조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차례를 양보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행동은 정수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어쩌면 진정한 영웅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화려하지 않지만 숭고한, 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집으로 가는 길, 정수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20년 동안 함께한 일기장.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정수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제목을 쓰려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없이 울컥한 순간이 있었다.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가족들의 슬픔을 마주했을 때, 동료의 고통을 지켜봤을 때. 하지만 정수연은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감동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그 담담한 양보가,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정수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정수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6번째 영웅, 생명 앞에서 양보한 할머니.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중환자실 병상을 양보하며 저 사람 먼저 보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 당연한 거 했을 뿐이라고 했던 그 담담함. 정수연은 깨달았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위급한 순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웅이라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정수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20년 응급실 생활 동안 수많은 영웅을 만났다. 하지만 할머니만큼 깊은 울림을 준 사람은 없었다. 생명 앞에서의 양보. 그것은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울었다. 감동의 눈물을. 그리고 깨달았다. 응급실에서 진짜 영웅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수연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20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정수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응급실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를 할머니가 그 청년을 대했듯이 대해야겠다.
내 편의보다 환자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겠다. 며칠 후 정수연은 다시 할머니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고 곧 퇴원 예정이었다. 정수연이 꽃 한 송이를 건넸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께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정수연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병원에 올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수연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정수연의 눈물을 보고 놀랐다.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수연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어머님을 만나서.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세대를 넘어선 교감,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 순간 정수연은 확신했다. 자신이 20년 동안 응급실을 지켜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런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할머니 같은 영웅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라고. 정수연은 응급실로 돌아갔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가운을 입고 다시 자리로 향했다. 오늘도 응급실은 분주했다.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 의료진의 발걸음. 하지만 이제 정수연의 마음은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할머니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정수연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연은 알았다. 진짜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우리 곁에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응급실 20년. 정수연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또 다른 영웅들을 만날 것이다.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숭고하게 빛나는 사람들을. 정수연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덧붙였다. 응급실 20년. 나는 6명의 영웅을 만났다. 하지만 이제 안다. 영웅은 6명이 아니라는 것을. 응급실을 거쳐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